아버지, 제가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제 말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영식 씨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전직 경찰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냐? 그리고 지금 그깟 돈 몇 푼이 문제야. 네 엄마 좀 봐라. 지금 수술도 못 받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넌 아직도 돈 타령이냐? 아니, 여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쓰러진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보자 하니까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때 닫혀있던 안방문이 힘없이 열리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그만들 해요. 이렇게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영식아, 나도 너한테 부탁 좀 하자. 우리가 너한테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변통만 해주면 이 집 팔아서 돌려준다고 하지 않니? 당신은 몸도 안 좋으면서 왜 또 일어나고 그래? 영식이 한테는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방문 옆에 힘없이 앉아있는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영식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속이 상하는지 한숨을 쉬며 공연히 거실을 둘러봅니다. 오래되어 하얗게 해진 소파에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옛날식 선풍기가 보입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에 있는 브라운관 TV가 영식 씨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TV 하나 얼마나 한다고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 셋톱박스 살 돈으로 그냥 LCD TV를 사면 되잖아요.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에 괜히 고물 TV에 화풀이를 해보는 영식 씨. 저도 대출을 한번 알아보긴 할 텐데 그렇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담보대출 몇 개 받은 게 있어서 은행에서 받아줄지는 몰라요. 그렇게 영식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휴, 저놈의 자식 저거.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 좀 보게. 지혜비가 나이 들었다고 눈치도 없어진 줄 아나. 그리고 셋톱박스 살 돈으로 TV를 사라고? 그 셋톱박스도 폐업하는 앞집 가게에서 중고로 5,000원 주고 산 거야 이놈아. 오영남 할아버지의 삶은 희생어린 뒷바라지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부였던 아버지와 양반집 교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8남매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영남 할아버지는 성실한 아버지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어머니 덕에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14살이 되던 무렵 멀리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던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부둣가에서 대성통곡하는 어머니를 안고서 흐느끼던 영남 할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물론 영남 할아버지와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던 친구들은 왜 맨날 너만 희생해야 하느냐며 그리고 예전처럼 놀러나 다니자고 꼬드겼지만 생전에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평소에 출항하기 전 영남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아빠가 집에 없이모 그때부터 네가 이 집 가장인 거 잘 알지?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아빠 대신에 동생들하고 엄마 단단히 챙겨야 된대. 알겠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저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이건 공사판이건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거친 세월을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에게도 봄은 찾아왔죠. 어린 시절 성실한 모범생으로 인기가 많았던 할아버지를 짝사랑해온 여학생이 우연히 같은 공장에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물론 돈이 없어 신혼여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 맞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혼의 행복도 잠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자 이번엔 자식 뒷바라지가 문제였습니다. 시절은 급변하여 너도 나도 입시 경쟁에 불이 붙어 다들 자식들 서울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어 경찰 공무원이 된 할아버지였지만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으로는 셋이나 되는 자식들 학비는커녕 가족들 먹여 살리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퇴직하고 고향 친구들과 건축업과 양돈업에도 손을 대었지만 신통치 않았죠. 결국 아내도 마트를 다니고
할아버지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대학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들은 노후 준비를 한다지만 그간의 삶이 너무나 치열했던 할아버지 내외는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산 덕분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참나, 맨날 교통계에서 교통정리하고 신호위반 단속하던 양반이 갑자기 무슨 탐정 사무실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경찰 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탐정 사무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탐정이라고 해봤자 사람 찾는 건수만 간간히 들어올 뿐 딱히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됐어. 근데 이건 남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박경희도 좀 있으면 정년퇴직이지. 요즘은 은퇴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이 친구가 뭘 모르네. 나는 공무원이라 은퇴해도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서 걱정 없어, 이 친구야. 할아버지는 연금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일을 안 해도 매달 돈이 나온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봐, 박경희. 그럼 자네가 은퇴하면 매달 연금이 얼마쯤 나오려나? 글쎄, 모르긴 몰라도 나 정도 호봉이면 실수령액이 150은 되지 아마? 그렇구만.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경찰 일이나 계속 할 걸 그랬어.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살기도 너무 팍팍해서 말이야. 그러자 박경희는 미안했는지 할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영남이, 너무 걱정 마. 지금은 뾰족한 수가 없어도 그저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네 혹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은 거 있나? 아니, 주택담보대출은 갑자기 왜? 내가 이래봬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빚은 하나도 없어. 그럼 혹시나 주택공사나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이라도 한번 알아봐. 그러면 은행에서 자네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매달 얼마간 돈이 나올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친구의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내 살 길이다 싶어 평소에 자주 가던 은행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고객님, 따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없으시네요. 이러면 주택연금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달 나오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고객님 주택의 거래 시세로 보면 한 달 실수령액은 9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국민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보태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아껴 쓰면 한 달 생활비는 얼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월급에 소박 하나마 용돈벌이 정도는 되는 할아버지 사무실까지 하니 앞으로 노후 생활은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이 아파트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제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 나라 재산으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네, 고객님,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나 제 집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예정된 금액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고객님,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물론 그래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두 분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신다면 남은 차액만큼 자녀분들에게 금액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영남 할아버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할아버지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고 용돈은커녕 평소에 안부 전화도 없었기에 부모가 이렇게 주택연금이라도 받는다면 자기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서 기뻐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런 일을 어떻게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그 집은 나중에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냐고요. 큰아들 영식 씨가 전화로 자초지종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큰아들에게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것인데 갑자기 큰아들이 화를 내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아버지도 웬만하면 조금 어려워도 참고 너희들한테 이 집이나마 물려주려고는 했지. 그런데 당장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어쩌라는 거냐? 아니 아버지,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주택연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집을 처분하는 제도잖아요. 그래, 그건 나도 잘한다.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 어쩌긴요.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제가 알아봤는데 조만간에 아버지 아파트 값이 2배로 오른대요.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해버리면 시세 차익은 물 건너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상의도 없이 덜컥 가입하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한 달 생활비로 피가 마르는 상황에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집값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아니,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집값만 보면서 어떻게 살아? 당장 네 애미랑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네 놈은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어? 아니, 솔직히 낡은 아파트로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해지하세요. 부모님 생활비는 우리 형제가 조금씩 모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정 안 내키시면 차라리 그 집 명의를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일 처리해드리고 그 대신 매달 넉넉히 생활비를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간곡한 큰아들의 말에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아들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남이 저 밑에 살던 칠보 영감 얘기 들었어? 칠보가 치매로 장애 3등급인데도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어. 아니, 그 양반 집도 있고 재산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기초생활수급자로 돈을 받으려고 한 거지? 칠보는 동네에서도 알부자로 소문 났었잖아. 그랬지. 근데 아들한테 재산을 죄다 양도해버렸대. 재산을 주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만 아들이 연락을 끊어버렸어. 그러면 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좋지 않아? 재산이 없잖아. 근데 법으로 따지면 그게 아닌가 봐.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아들이 재산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대. 아들이 부모를 부양할 테니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장애 3급이 나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작년 동창회 모임에서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 부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 너희도 당장 살림살이하고 애들 공부시키느라 빠듯한 거 불에 보듯 뻔한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우리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다는 거냐? 네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부모님 여생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내뱉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할아버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아들은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찾아오질 않자 다소 쓸쓸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전화 안부하는 딸내미가 있고 명절에도 외손녀도 오고 하니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병원비가 할아버지 수중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처럼 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주택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할아버지께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는 친구가 말하길 지금 할아버지네 아파트 시세가 2배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더 싼 곳으로 이사를 하면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목돈이 생길 테니 할아버지는 그것으로 할머니의 수술비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가입할 요량으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주택연금이 해지가 안 된다니요. 고객님, 해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으신 연금과 연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료만 내시면 해지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자가 이렇게 비싸냐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이 보증료와 이자가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총합계가 6천만 원이 넘는데 제가 그런 목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 가입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고객님, 저희가 처음 계약하실 때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자가 붙는 줄은 알았지만 다달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은행 측에서 손쉽게 해준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6천만 원만 지불하면 2배의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할머니의 수술비는 물론 재활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이사간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큰아들 영식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영식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복리이자 고리대금 장사하는 거라고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는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뭐? 내가 자식 생각을 왜 안 해? 그러면 그러는 넌 왜 부모 생각은 안 하는 거냐? 아랫집 최영감 자식들은 자기 부모님은 100살까지 살 거니까 30년 후에나 받는 다 낡은 아파트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최영감 보고 빨리 주택연금 신청하라고 난린데 너희는 어떻게 니들 부모 재산 상속받을 생각부터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전화한 아들과 또다시 한바탕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중간에서 겨우 중재한 끝에 집에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며칠 뒤 집으로 찾아온 큰아들 영식 씨는 끝내 아버지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아홉을 받고도 하나를 더 바란다더니 이래서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투덜거리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물려줄 생각을 안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몹시도 섭섭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 매번 부둣가에서 아버지로부터 한 집안 가장으로서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위임받곤 했는데 그 책임을 다한 대가가 이렇게 초라한 것이라니 속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딸이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빠들한테 얘기 들었어. 당장 6천만 원만 변통해주면 엄마 수술비 나온다며? 그놈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지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돈 받을 생각밖에 안 하고 말이야. 자, 여기 남편이랑 의논해서 적금 깨고 급하게 대출도 받았어. 딸이 예금 통장을 내밉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러냐?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줘도 괜찮겠어? 아빠도 참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 내 돈으로 엄마 수술시켜주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해서 내가 미안하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다친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솔직히 자식들이 나이 든 엄마를 마트에 나가게 두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나도 이번 기회에 반성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이대로 엄마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다가 나도 내 자식들한테 똑같은 꼴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지. 평소 철이 되면 내복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소소하게 보내던 딸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자기도 힘든 형편에 엄마 수술비를 쾌척하니 눈물이 핑 도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할머니는 무사히 무릎 수술과 재활치료를 끝내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그동안 병석에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당신이 좋다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그래. 그나저나 우리 딸내미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난주에 돌려줬어. 너무 고마워서 돈 1,000만 원 더 넣었지. 어머, 그렇게 많이 넣어줘도 괜찮겠어요? 이제 내가 마트도 못 나가잖아요. 안 그래도 병원비도 자기가 내겠다고 3,000만 원만 돌려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어디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야. 그리고 이제는 여윳돈이 1억 넘게 있어서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물론 연금이 넉넉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껴 쓰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보태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당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아유, 그런 소리 말아요. 고생은 당신이 했지요. 혼자서 병수발에 집안일까지 다 하면서 연금까지 알아본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두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생겨난 여유를 만끽하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계시는지요? 주택연금이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일정 연령이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나이가 들면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아껴서 준비해온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연금으로는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주택연금에 들어서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 수령액은 지난해 115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평균 131만 9천 원이 나왔고 지방은 평균 80만 7천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내 집에 거주하면서 대체로 월 100만 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남 할아버지의 사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주택연금은 혜택도 큰 만큼 단점도 만만찮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남 할아버지처럼 주택연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대표적인 단점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첫 번째 단점은 물가가 상승하거나 집값이 상승해도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에 상관없이 최초 산정한 금액으로 평생 동안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집값이 떨어지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합계가 최대 5억 원이라 집값이 유례없는 폭락을 하지 않고서는 은행과 정부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노부부가 사는 주택이면 상관이 없지만 주택연금으로 담보가 잡힌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연에서 알 수 있었다시피 중도해지를 할 때 이자 부담이 큽니다. 주택연금의 이자는 연 12%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만약 내가 매달 100만 원을 주택연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을 해지할 때는 월 112만 원으로 계산하여 되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후에 딱히 소득이 없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택연금이 모두를 만족시켜준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다 좋을 수도 없고 모두에게 다 나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신다면 영남 할아버지처럼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꼭 필요하신 분에게 주택연금을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노후에 접어들수록 예상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설계를 해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택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시가 7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월 10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해마다 연금액이 서서히 올라서 176만 원을 받게 되고 75세는 268만 원, 80세는 327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5세에 107만 원은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연금만 믿고 은퇴를 하고 벌어놓은 여윳돈으로 5년 정도 해외여행도 좀 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그동안 일하느라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축해 놓은 돈이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그때가 돼서야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몇 년 동안 놀고 쉬면서 생긴 공백으로 다시 일자리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그러니 몸에 그렇게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5세까지는 소일거리라고 해도 조금이나마 돈을 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의 인생 이막에 대한 청사진도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보람된 제2의 인생도 펼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하여 65세가 되면 150만 원 언저리의 주택연금에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보태면 남은 노후 인생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다들주로 언제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작년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나이는 72세였으며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천만 원에 평균 월 수령액은 12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후 생활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주택연금을 70대 이후에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업주부 최 씨 할머니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 관리비랑 도시가스비를 합치니 5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게다가 마트에서 장을 봐도 몇 개 담은 것도 없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파산 나겠다 싶어서 주택연금을 알아보았는데 5년 전에 3억 원이던 저희 아파트 시세가 6억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가입했지요.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상황은 현재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급액 한도가 1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집값이 15억이든 30억이든 수령연금액은 70세 기준으로 매달 똑같이 276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20억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주택 시세 대비 낮은 수령액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택연금 수령자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해당 주택이 나라로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은 전부 상속인에게 배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시세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보유주택을 팔아서 좀 더 시세가 낮은 주택으로 옮기는 이른바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택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아닌 생계형 노후 비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가진 박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9억 원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나 아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하여 3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9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한 뒤 곧바로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신청 당시의 연령과 주택 가격의 지급 방식과 보증료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박 씨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종신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227만 4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 씨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약 70만 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치면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생활비를 250만 원 정도로 낮추면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5억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생활비를 200만 원까지 낮추면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여 7억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봉양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보다 부모의 경제력에서 나올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큰 것이 현실인데요. 물론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며 산다면 그것이 과연 나의 노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자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내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충분한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세상은 변했고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을 언제든 쥐고 흔들 수 있기에 전 재산을 담보로 위험한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심적인 부분은 자식에게 의지하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